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 얼만큼 심리가 작용하는가, 행동 경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우님들 중에서 이제 질문을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심리가 지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그건데 우리가 왜 등한시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저도 그래서 그럼 한번 관심을 둬볼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컨텐츠 만들어 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저희가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아무래도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효율적 시장 가설이 적용될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형태가 다양하고 변수가 다양하고 상이한 특수성, 집집마다 다른 게 있다. 뭐 지역 학군, 그다음에 로열층 등등의 변수도 다양한데,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너무 큰 것 같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효율적 시장 가설이 먹혀 들어가는가? 특히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케인스가 말한 게 여러분의 자산을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에 셋셋셋,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가지고, 3분의 1씩 해라. 뭐 이렇게 투자를 조언을 했다지만은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죠. 전세 제도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3분의 1씩 안 됩니다. 전액이, 그죠? 다 부동산에 박혀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전세금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어떻게든 매달려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값에 우리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 주식시장의 역효과도 있기도 하고 등등 그건 둘째치고서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부동산 그러면 가격 정보가 어떤가? 이 지수가 있더라고요. KB 부동산 자료. 그걸 2022년을 100으로 놓고서 쫙 지표가 나오는데 그래프를 2016년부터 2024년까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강북 3개구는 오렌지 색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도강이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쭉 벌어졌다가 이렇게 뭐 오므려졌고 100으로 그 표준화 시켰으니까 2022년 최근에 거는 보면 스펙트럼이 쫙 벌어진다는 게 나오죠. 그죠? 똘똘한 한 채 강남에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쯤 득받겠다. 부동산 값이 떨어진 것 같았지만은 얘네는 다시 올라갔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노도강 쪽에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아이고야 이게 떨어졌구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이게 일단 그림으로 보고요. 저는 부동산은 불인입니다. 부동산의 어린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주식에 대해서만 뭐 학문적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눈 것뿐이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뭐 따라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어디를 사라, 팔아라 이 소리 안 할 거고요. 그저 총론적으로 행동 재무가, 행동 경제가 얼만큼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 시장의 비효율성이 얼만큼 있을까에 대한 거를 같이 나눠보는 재미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중입니다. 총론은요, 일단 어느 자산이든 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상 효율적 시장 가설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어, 그, 역시 가격이 정보를 제때 반영하네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반영이 안 됐어. 이게 혼재하고 있다. 근데 주식시장은 훨씬 효율적으로 가격을 반영합니다. 트레이딩이 자주 되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트레이딩이 자주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반영하는 건 있다. 이자율이라든가 거시적인 어떤 정책 변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건 있다. 근데 슬로우 무빙 하는 거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매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산 시장입니다.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공매도 그러면은 감정부터 치밀어 가지고 뭐 악플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하지 마세요. 공매도는 이제 가격의 균형추 역할,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의 공매도가 그래도 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공매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복덕방 내지는 저기 공인중개사 이 사무실에서 가가지고 제가요 이 아파트 저거를 공매도 하겠으니까 계약서 한번 쓰시죠. 그랬다가는 칼빵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 정보를 제때 반영하기가 힘들다. 특히 부정적인 정보, 공매도 부재로 인해서. 그래서 버블이 훨씬 더 지속되기 편한 상황이다. 비거 풀 시오리 이런 것들을 좀 더 믿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국만 그런 거냐? 미국도 그래요. 그다음에는 미국에서도 저 뭐예요? 공매도 됐던 거는 이 그 부동산 기반의 MBS 이게 증권화된 걸 갖고서 그 증권 차원에서 공매도 치거나 무슨 뭐 CDS 했거나 이랬지, 우리나라, 이게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특히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질문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룹의 질문은 유동성 문제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EMH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가 잦아야 가격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죠. 유동성이 좋아야 그 가격에 믿음이 가는 법이다 하는 거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좋은 거라면 당신이 굳이 왜 팔어? 이 아파트 팔라고 매물로 내는 거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안 좋은 정보가 뭔가 있는데 뒤로 숨기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의심 때문에 가격을 더 후려치는 거죠. 이 비교 가능성이 좀 좋으면 이런 문제가 적은데,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수록 이럴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 나온 물건이 적을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의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adverse selection, 역선택의 문제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이 두 가지 추가적인 할인 요소가 되는데요. 어떤 자산이든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팔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싸게 내다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될 것들은 가격을 더 후려쳐서 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중고차를 이제 막살 때에도, 이렇게 팔 때에도, 제가 편했던 이유는 도요타 코롤라를 몰고 다녔었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 제일 리퀴드하게 이게 거래가 자주 되는 게 도요타 코롤라고요. 그다음에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도 상당히 적고 품질 자체가 레퓨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믿고 사도 돼 하는 게 있어서 adverse selection 문제도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했고요. 또 특히나 또 리퀴디티 입장에서는 차 색깔이 회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중고차 시장에서 뭐 문제없이 잘 팔리죠. 만약에 이게 무슨 핫핑크 뭐 이런 식으로 막 새빨간 뭐 이랬으면은 팔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리퀴디티 이슈, 유동성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문제가 된다 하는 거 자산 시장에서 항상 이게 유동성은 그러면 뭘로 측정할 수 있냐? 거래 빈도, 리퀴디티의 척도죠. 호갱 노노 보시면은 지난 몇 년간 거래가 몇 건이 됐는가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전월세가 얼만큼 거래됐는가 이런 것도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매겨주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엔 N명이 보는 중, 뭐 50명이 보는 중, 5명이 보는 중 다르죠. 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또 유동성에 뭐 비슷한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엔 주식 시장만큼 유동적인 걸가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렇진 않죠. 100분의 1로 잘라가지고 이 아파트의 100분의 1 요 조각만큼은 당신 거, 이 두 번째 100분의 1은 당신 거, 이런 식으로 막 조각 투자가 불가능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게 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요. 소수점 거래 안 되죠. 주식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거고요. 물론 핀테크가 들어서서 이제 조각 투자가 돼가지고 이게 좀 효율성을 도와준다 이런 건 지금 파이오니어링 이제 개척해 나가는 중이고, 그다음에 거래되는 덩어리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성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토탈 리스크에 우리가 익스포즈가 된다. 우리가 몰빵 투자를 하게 돼요. 1가구 1주택의 제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의 온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 전 재산이 한 채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한 채에 그 유니크 리스크, 토탈 리스크에 다 익스포즈가 돼 있다. 이게 이제 시스테매틱 리스크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주식 투자랑 다른 점입니다. 그다음에는
자주 트레이딩 되지 않으니까 정보를 반영하는 속도 느리고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나서 아무리 정책 발표가 되고 어쩌고 해도 역사적 가격에 그냥 박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일가구 일주택 때문에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뭐 이제 더 얘기를 하면은 유동성 문제, 대단지 아파트들, 이게 좀 더 그래도 좋은 이유는 거래량도 많아서 유동성 위험이 적고 효율적으로 가격이 정보를 반영한다. 딴 거에 비해서는. 이는 비교 가능한 물건들이 많아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위험도 적다 하는 거고요. 소규모 단지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거는 그 반대 쪽이죠. 그래서 이제 위험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거래량이 적어서 리퀴디티 리스크 크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크고, 그래서 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 싼 건가 아닌가?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웬만하면 이 둘이 같이 가지만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는 임장이 중요하다. 뭐냐면 발품 팔아서 가가지고 한번 보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투자자 심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말 크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억울해지기 시작했어. 아니, 이 우리나라에서야말로 정말 행동 재무를 정말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닥터 파이낸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주식이 아니라. 그런데 부동산이야말로 비효율성이 난무하는 곳인데 그거가 저기 뭐예요. 그 행동 경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해가지고 대처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은 앞으로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저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어린이, 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봅시다. 행동재무적인 원칙들, 어떤 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난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과도한 외삽입니다. 여러분의 신념 체계에 있어서 너무 이제 가격의 변화를 쫙 봤을 때 최근 변화 트렌드에 접선을 세게 긋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 원이 있으면 접선 찍 긋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게 이 S라인 뭐 커브가 있으면 쫙 상승 곡선 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최근 거에 너무 가중치를 두시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최근 몇 년 거 보고서 1, 2년 보고서 이게 앞으로 영원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꿈, 순진한 꿈 영원하시기를 빕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아까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장기적인 10년간의 그래프인가요? 이거를 쭉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가더라도 이게 과거에 어땠었구나 하는 걸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요 끝에서 접선을 세게 그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노도강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서 이 지점에서 막 올라가고 있었어. 그러면 강남보다 이 접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겠죠? 이거 믿고서 투자하셨다가는 지금 더 큰일 나셨을 거다. 라고 하는 게 과도한 외삽의 얘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접선을 너무 걷으면은 이걸 과거의 걸 충분히 보셨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과도한 외삽의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질풍노도, 노도강, 죄송합니다. 근데 강남이 25% 오를 때 이쪽은 33% 올랐잖아요. 숫자상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큰 거야. 8% 차이인데. 근데, 이게 비투를 여러분들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담대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이게 몇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자감이 쩔죠. 사람이란 게. 이 옆에 사람이 막 이제 이웃집이 돈 버는 거 보면은 그것도 못 참지. 그리고 그래서 이 투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 fear of missing out. 그러면서 그 뭐예요? 또 내가 또 한번 벌어보면은 내가 워런 버핏이었어. 부동산의 워런 버핏이 내 안에 숨어 있었어. 이러면서 자신감 뿜뿜. 그러면서 근자감으로 막 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처분 효과, 손실 회피가 극심하다. 이게 주식에 있어서도 손실 회피, 그렇죠? 이게 고점에 물리 상투 끝 잡고서 딱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실은 이 적절한 선에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30% 이런 데에서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33%라고 치죠. 3분의 1이 까졌다. 그러면은 앞으로 원상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50%가 올라가야지 원상 회복된다니까요. 근데 그때에 딱
카트라인을 그어놓고서 손절을 제대로 하시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는데 사람은 그 손실 회피 본능 때문에 못해요. 왜 못하냐?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 리가 없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똘똘한 한 주식이야. 내가 들고 있는 집도 똘똘한 한 채야. 라고 하는 믿음이 강화가 돼요. 이게 심리적으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 cognitive dissonance라고 그러나요? 그 내가 뭔가를 갖다가 관여를 했으면 내 돈을 내가 박았으면 내가 분명히 똘똘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믿어도 돼라고 하는 자위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냉정하게 딱 33%룰 해놓고서 자르셔야 돼요. 그게 뭐 몇 프로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좌우지간에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건 내 집이니까 깔고 앉으면 돼. 라고 애써 외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강제 존버를 하다 보면은 10년 후면 되돌아와. 근데 평생 죽기 전에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동안에 10년이건 평생이건 리스크 대비 그 정도 수익을 더 좋은 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걸 깔고 앉았냐 하는 걸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내 집인데 뭐 라고 하면서 버티는 게 자위행위가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현물이 잡혀 있으니까는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손실 회피 경향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일가구 일주택이라서 이게 또 더 심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보시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케이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깔고 앉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의 효율성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어떤 점이 있느냐? 이 깔고 앉아 버리시는 바람에 가뜩이나 손실 회피로 이게 안 팔아가지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더욱더 비효율성이 악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주식 시장은 이런 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물타기도 비이성적인 짓입니다. 너무 집중 투자하게 되니까 분산 투자를 안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타기를 통해서 개인은 바보 같은 짓이지만은 전체 차원에서는 뭐가 좋냐면은 어 거래가 일어나니까 정보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만큼 까져야 되는 거가 까졌구나 라고 하는 게 쭉쭉쭉 실시간으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그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1가구 1주택 그 규제에 묶여가지고 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XYZ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아니 XYZ가 지금 뭐 반토막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났어. 궁금해.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내 봉사활동 차원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 전재산을 바쳐서 한 채 더 사보겠습니다. 이런 식 안 되죠? 1가구 2주택.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안 쳐다봐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내려갈 때 최악의 유동성 리스크 내지는 정보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한번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